투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인선 중에서 가장 그 간과된 부분이 민주평통사무처장 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민주당이 결의하나 출신의 위성비례 연합으로 해갖고 만들어서 결의하나 출신의 인사를 지목을 했다가 그런 극자단체의 인물을 어떻게 비례를 주냐라고 논란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손절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평통사무처장의 전북 결의하나 대표를 지냈던 분이 지금 박용승 씨죠. 이분이 지금 저 사무처장의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저분입니다. 근데 이게 민주평통 사무처장 별자리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뭐 살포시 놓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제가 역대 민주평통 사무처장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초대 이범석, 손재식, 서정화, 띄어서 읽어드려요. 현경대, 강신옥, 김덕영, 와. 박종웅, 박관용, 김학원, 김덕영, 박종웅, 김동영 외에 진짜 오래 했네요. 그 다음에 강창희, 23대 김영호, 24대 박관용, 25대 김성회, 26대 석동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직 그 과거에 선수가 높았던 의원을 했던 사람이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 자리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 결의하나 출신의 전북 결의하나 출신의 이 박용승 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 민주평통이 사무처 직원만 한 250명 되는 조직이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정부에서 통일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거를 이제 정하고 조율하는 뭐 그래서 남북 화해 뭐 남북 교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내는 단체인데 결의하나가 작년에 국회에서 윤미향 의원이 주선을 해갖고 그때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세미나 주제가 뭐였냐면은 북한이 통일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저 시민운동가들이 우리의 서원은 통일, 평생 통일이다라고 NL 계열들이 계속 외치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노선을 바꿨어요. 뭐냐? 북한이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통일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 자리에서 북한 불행한 일이지만 북한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북한이 남침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런데 동원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결의하나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의하나입니다. 결의하나랑 전북 결의하나랑 하나가 일종의 얼마나 이제 연합체인가 이 부분들은 아직 소명되지 않았지만 결의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북 결의하나, 전남 결의하나, 제주 결의하나 이런 단체들이 같이 일종의 자회사 형식으로 이제 뭐 연합회라고 해야 되나요? 있거든요. 자 이런 종류의 통일 간에 이분도 동의를 하는 건지 즉 남침론에 대한 이 통일론에 이분도 정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한번 좀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민주당을 비롯한 이 정권의 그 실세 그룹들 네. 속에 이 북한 통일 정책 뭐 지금은 이제 북한은 통일을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네. 남조선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별개의 나라로 간다. 맞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 북한의 그 생각, 북한의 생각이 전달되면 자기들 생각을 싹 다 바꾸요. 일순위로 바꾸고 완전히 버립니다. 바꿨죠. 예.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저는 늘 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걸 우리가 단순히 이 보수 정당의 반대당이 집권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이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이 통일 문제예요. 네. 대국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아까 뭐 쭉 말씀을 하셨지만 결의하나 이것뿐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또 사법 제재까지도 받고 했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과감한 제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그 국민적 제언인데 네네. 정말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 네.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우리 네. 법을 하나 만들자. 예. 그렇지. 북한 좋다고 하는 분들 다 좀 보내드리자. 네. 굳이 여기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네. 우리 국민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보내드리자. 네. 어? 네. 그게 정말 좋은 일 아니겠느냐. 네. 맞아요. 돈을 좀 싸서 예. 같이 보내드리는 것도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인물을 보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의견이 많이 나뉘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원하면 다 보내주자. 네. 어제 그 이제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장관 및 장관급 이제 6명하고 차관급 10명하고 16명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일일이 하나씩 롤콜 하듯이 점검을 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6명만 한번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려도 이재명 정권의 인사의 그 기본 생각이 무엇인지를 뭐 여실히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교육장관 세종시 교육감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교조 출신입니다. 전교조도 그냥 평교사 전교조가 아니고 전교조의 간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은 민변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금감원장은 변호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장 형식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보다 상급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위원장은 부산 로스쿨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조국 딸을 조민 그 조국 딸을 옹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 이 사람은 통진당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여기도 매우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 그 경제학자 중에 대표적인 분배론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그 인사 내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재명 정권 역시 국민을 이틀거리로 알고 있구나. 가붕개로 알고 있구나. 가재, 붕어, 개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해봤자 이틀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그렇지. 뭐 그런 생각에 참 씁쓸했습니다. 네. 아니 이틀이라고까지 얘기해 줍니까? 이 이틀 아닙니다. 그 듣고 곧 잊어먹어요. 예, 그런데- 이틀거리를 조응천 전 의원이 얘기해갖고 내가 네. 지금 이제 패러디를 많이 하고 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처음에 조각할 때 그때만 그 대통령 당선인이었죠. 그때 당선인이 직접 다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 누구 뭐 무슨 장관 누구 옆에 세워놓고 이제 미국식으로 다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 희한하게 그 대통령이 발표를 안 해요. 이번에도 보면 강훈식이가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강훈식이가 브리핑을 했어요. 네. 교육부 장관부터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한번 보세요. 전교조 출신이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민노총 출신 지금 김명훈이죠. 그 노동부 장관을 지내잖아요. 정반대 입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국무위원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변 출신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여성부 장관 그다음에 이 자신을 변호한 사람들 다 챙겨주잖아요. 뭐 장관급으로 그 금감원장 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감원장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대북 송금 변호인했던 네. 이찬진 네. 변호사. 뭐 저도 한번 봐서 합니다만 이거 어떻든 내가 보면 좀 황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보 라인은 NSC를 열면 군 무기 체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국가 재정 파트로 반대로 이 경제 분야는 전부 다 확장 재정론자, 분배론자들이에요. 확장 뭐 재정으로 돈 풀고 그다음 분배를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해 버리는 분배학자들, 분배론자들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상태로 5년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되고 국가의 안보가 어떻게 될 거냐? 한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데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면 괜찮은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 앉혀놓고 토론도 해보고 내가 앵커할 때 모시도 보고 했는데 네. 그렇게 지식이 아주 뛰어난 분이 아니거든요. 각 분야에. 근데 이분이 만기 칠람을 하려고 덤비던단 말이에요. 이분이 만기 칠람을 하려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가 뭔가 하면 산재 사고 나잖아요. 심지어 포스코 ENC가 산재 사고를 계속 내니까 면허 박탈하는 방법 찾아라. 이런 방법 결론까지 미리 딱 내서 지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들어 만기 칠람 그것도 형식이에요. 정말 반시장적이죠. 그럼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최고 위의 통치권자가 네. 결론을 딱 내놓고 그대로 지시를 해버리는 형식. 그렇죠. 그런 식의 만기 칠람이 펼쳐지면 네. 밑에는 앞으로 전부 다 복지부동합니다. 다 복지부동이에요. 북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없애버리라 그렇죠. 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거 뭐야 없애버리라 하면 없는 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전 변호사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그 중에 저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인선을 발표를 네. 하기도 그 했는데 대목이 이번에는 참 이제 의미 있는 것 대통령 같아요. 비서실장이 하더라. 네. 제가 프랑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한 구조가 이 장관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형식 논리적으로. 그래서 프랑스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엘리제궁이고 이제 총리가 있는 곳이 마티뇽 거리에 그 총리실 관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각 명단을 마티뇽에서 발표할 때가 있어요. 거기도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엘리제에서 할 때도 많은데 마티뇽에서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기억이 나요. 거기도 총리가 이제 제청을 하니까 똑같으니까 우리랑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도 총리실에서 사실은 발표한다는 거죠. 법대로 한다면 대통령과 미리 상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번에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먼저 그 대상자 이름을 말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장관들 이름을 총리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그 후보자 이름이. 예.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어떻게 이렇게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느냐 하고 그 난리를 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뭔가 하면 지금 그 윤석열을 왜 파면을 했습니까? 헌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전체 결정문 다 읽어보면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전체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민주적인 메커니즘을 뭐 깨고 권력을 사유화했다. 결국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헌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파면 사유인데 헌법이 어떻게 돼갔습니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국무위원을 임명을 하도록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각제 요소를 가미를 해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무총리가 그러면 먼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인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국무총리 임명이 되면 비로소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이 그래 돼갔으니까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전 국무총리 그 국무총리 없으니까 권한 대행의 제청을 받는 형식 그것도 두 단계를 건너가서 2주호 최상목도 아니고 2주호입니다. 2주호 권한 대행의 제청을 받는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2주호의 뜻이 가미가 되어 있겠어요? 이분을 추천하는데 이렇겠어요? 아닙니다. 이재명이 다 결정해서 야 사인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김민석은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놓고 어떻게 헌법 위반할 수 있느냐. 적어도 전 정권까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임한다고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유임이란 말이 됩니까?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때가 있는데 그 취지를 본다면 새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새로운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서 임명을 했는데 똑같이 농림부 장관을 바꾸지 않겠다. 이러면 새로 임명장을 줘야죠. 아니 국무위원 임명장이 그렇습니다. 임명장 이래가지고 국무위원회 뭐 땡땡땡 국무위원회 보함 임함 그리고 밑에 농림축산부 장관의 보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대통령 이재명 이런데 임명장을 그럼 새로 안 주고 지금 농림부 장관 뒤에는 임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준 임명장을 붙여놓은 겁니까? 그렇네. 그거 한번 그 확인해 보고 싶네요. 어떻게 확인해봐야 되는지. 돼요. 네. 유임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네. 이게 재밌는 게요. 김민석 그 총리가 저 임명이 돼서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거의 연관 단어가 책임 총리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김민석 책임 총리 될까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렇게 일종의 일테면은 국민의 한 반 정도는 전교조가 뭐 교육부 장관 되고 민노총이 저 노동부 장관 되고 그래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 정도의 국민은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데 이게 일종의 저는 실명 보증이 안 되고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민석도 뒤로 숨어 버린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로 손잡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리입을 통해서 이런 인사들을 행하고 있다. 여기 무엇이 있는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은 책임 총리를 많이 권한을 많이 총리에게 주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김민석 총리가 사람들이랑 같이 나와서 뭐 이런 분들 제청한다 내지는 발표를 그럼요. 하는 이런 과정도 없고 이게 뭘까? 논란의 인물을 뭐 대변 뭐 실장선에서 수석선에서 하는 아니 네. 지금 이번 이 국무위원 인사뿐 아니고 중요한 인사는 이 총무비서관인 김연지의 손을 거치고 있다. 그 성남 라인이 실세다 이 얘기잖아요. 뭐 검증을 하고 있다. 뭐 예, 이런 거기에다가 얘기죠. 네. 이번에 그 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며칠 전 문제 있잖아요. 이 정부 뭐 협력비서관입니까? 정무협력비서관 김진욱 씨. 예, 김진욱이 예. 오늘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전날 새벽 4시에 그냥 4시 반에 목이 자진 잘린 거잖아요. 사퇴해버렸어. 뭐 네. 자진 사퇴 라고 이제 주장하죠. 예, 네. 목이 잘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총리를 지내신 분을 한두 분을 알거든요. 그 한 분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정운찬 총리 같은 경우에 MB 쪽에 있던 사람이 밑에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 역할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앉아서 좀 우스갯소리로 총리님, 네 그때까지는 총장님 이래 부르던 분이었는데 총리님 바꾸십시오. 총리를 하루를 하더라도 네. 본인이 총리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MB 사람을 밑에 두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비서실장으로 두고 예. 바꾸시라고. 내가 그렇게 강권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안 바꾸시더라고. 아. 그걸 못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 김민석 씨가 사실은 그 장관들을 다 제청을 할 정도로 여러 어젠다에 대해서 이 좀 비방송 용어입니다만은 빠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풍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이제 내각을 통할하도록 헌법이 딱 돼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정도의 지식은 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각 분야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밑에 보좌를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정무협력비서관을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복 중에 신복을 수행비서였죠. 예. 신복 중에 신복을 갖다 앉혀놓은 그렇습니다. 거야. 그것도 그러면- 조폭 전력이 있는 예, 전력 그럼 논란이. 뭔가 하면 김민석은 흡수합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시를 하면 김진욱을 통해서 지시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된다고. 그렇죠. 내가 김진욱이 지시하면 김진욱의 니를 인형에 줄 매달아서 인형 조종사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니를 춤 맞추면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네. 설마 그렇게 해야 했겠느냐. 뭐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을 보면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거다. 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왜 하루 전날 목이 잘리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 이 책임 총리라는 말이 예. 뭐 좌우 정권 할 것 없이 예전부터 말이 있었지만 그대로 된 경우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총리
총리가 새로 오시면 적어도 자기 비서실장은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거 역시 그렇죠 말이에요. 청와대와 대통령실에서 꼽는 거고 비서실장뿐입니까? 거기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각 실장들, 그다음에 국장들, 심지어 과장급까지도 아마 이 저 정무협력 비서관 이 사람 몇 급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사람 뭐 4, 5급 이렇게 3급 3급이었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이런 사람도 가령 김민석 총리가 자기 맘대로 뭐 거기다 꽂거나 빼거나 이렇게 못하고 다 그것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 정부 부처는 오죽하랴. 정부 부처도 장관이 차관 뽑습니까? 장관이 국실장 뽑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다 용산에서 꼽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공약을 내놓을 때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장관 인사만 하고 그 이하는 전부 다 장관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거 실천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꼭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역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는 정권의 어떤 DNA 같은 것이 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가지고 심지어 지금 총리한테는 장관 해임 건의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행사한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있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형식적으로 예. 이 장관을 모셔야 되는데 총리가 그 해임 요구를 한 그 고은 총리 아니었나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 헌법대로 하자 말씀이 나왔으니 총리를 우리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헌법을 고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 국회 동의가 앞부분으로 나왔어요. 이걸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해석 나름인데 프랑스에서는 원내 일당 총재가 무조건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국회 예. 동의를 받아야 돼. 예, 국회의 동의를 그걸 받는다는 앞세우면 그런 예, 식인 거죠. 뜻을 예. 그러니까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총리가 된다는 식으로 거기는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건 뭐 그냥 요식 절차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못 되면 과거에 뭐 총리 설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제도를 하려면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원내 일당이 내세우는 자가 곧 그 자이니까 뭐 그게 다 똑같은 거는데 근데 정청래 총리 이거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제에서 이 내각제를 가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가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만약에 국무위원을 이 제청을 해서 임명을 하는 식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이런 거 같으면요. 내가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이 김광일 총리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러고 그냥 노는 거야. 난 내 바둑이나 뜨고 TV에서 영화나 보고 내 놀 수 있는 거야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게으른 대통령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제도야 이게. 그런데 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이 좋은 제도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만기 출람을 하려고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 뭐 이런 개헌안을 낸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헌법대로 하면 지금 헌법대로 하면 총리는 국회 다수당이 무조건 총리를 네. 내는 뭐 걸로 되어 그쪽 있습니다. 뭐 대표가 하든 뭐 그쪽에서 내세우는 사람이 하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국회의원을 2번 한 제 그 신문사 입사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열변을 토했더니 광일이 자네는 정치를 모르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김민석 총리가 총리 임명 과정에 있어서 사실 여타의 정부였더라면은 낙마할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명이 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역대 총리 중에서 네. 이만큼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네. 총리로 인준을 받은 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는 뭐 김민석 총리론 뭐 이런 그림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신 분들도 많았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후에는 거의 김민석 총리는 취임하는 상태가 식물 총리 상태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재명이 지켰기 때문에 그냥 총리까지 계속 간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느낌도 들거든요. 이 공무원들이 승복 자체를
하기 어려우시죠. 네. 가령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돌아가는 가 살펴보면 기재부 같으면 기재부 장관이 전적으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네. 차관들이 있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국장 실무국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령 국무총리실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왔다 이러면 그걸 제대로 그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 비전문가로 다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국방 라인이 그렇고 경제 라인이 그런 거예요. 네. 이러니까 말이 쫙 밑에까지 제대로 지시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공적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요, 위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 일 안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막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그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아래 사람들이 질질 사실은 메고 일을 잘하면 잘 돌아갑니다. 그 조직은.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존경을 못 받으면 그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신문사에도 솔직히 말해서 편집국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편집국장이 그거 딱막큰 말 안 하더라도 회의할 때마다 딱 일단 눈짓만 껌껌해도 각 부가 잘 돌아갈 텐데 뭐 조선일보는 늘 잘 돌아가지만 다른 신문 보면 좀 안 그런 신문도 있거든요. 네. 근데 왜 편집국장 얘기는 갑자기 꺼내셔가지고 아니, 내가 요사이- 저희를 이렇게 아침에 숙연하게 아니 만드시니까 아침 신문을 7개를 다 봅니다. 네. 7개를 다 보면요. 근데 사설부터 먼저 봐요. 사설을 보면 이 보수 신문이라고 알고 있었던 어느 모 신문 요새 사설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가만 보면 편집국장 바뀌고 나서부터 돼요. 아, 다른 신문? 예, 네. 신문 사설도 그래요. 네. 아 여기는 뭐 제가 그 예, 조선일보를 딱 보면 멀리서 봐도 표시가 안 납니다. 일면 중간에 그 사진을 늘 크게 집어넣으니까 요 사이. 아, 그 확실히 그 일테면은 이 조직이라는 거는 그 맨 위에 딴 사람을 하루 종일 뭐 1년 내내 볼 일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이제 지도자들의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성 또 그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런 정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그 네. 문재인 정권 때요. 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네. 아주 그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예. 대통령이 한마디 찍 하니까 밑에 잘 해가고 그렇죠. 경제성 평가를 조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나는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문제를 국가 통계 조작 사건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냥 범죄가 아니에요.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에게 석고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광화문에 도시락을 깔고 내 정말 잘못했다. 그때는 소주성이란 걸 내가 옹호를 하기 위해서 나도 솔직히 소주성에 속았다. 지금이라도 실적고를 해야죠. 소주성은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이 국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막 돈 풀고 노인들에게 알바 일자리를 막 만들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막 올리고 그리고 주휴수당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소득 격차가 줄고 그리고 그래 격차가 줄어들고 그리고 일자리가 막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게 그들 증명이 됐는데 그걸 거짓말을 해서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이 소득이 이렇게 늘었다. 그런데도 소비는 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그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다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그 알바생보다도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그 자영업자들 식당, 커피숍, 치킨집 뭐 이런 집들이 가게들이 왜 밤 8시 반 9시 되면 문을 다 닫느냐. 지금 돈을 13조 9천억을 풀어놨잖아요. 지금 이미 추경으로. 네. 그런데도 잠깐 일주일 반짝하다가 지금 다시 이민도로 가면 9시 되면 문 다 닫습니다. 8시 반 되면요. 지금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홍대안만 왁자지껄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주인들이 인건비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아,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임대료 때문이다. 임대료 단속해라. 대통령이 입을 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 난리가 났잖아요. 예. 내가 그 모 방송에 나가서 그 임대료 때문이 아닙니다. 인건비 때문입니다. 오늘 통계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욕설 전화가 몇백 통이 걸려와요. 전화기 놓으면 울리고 놓으면 울리고. 아, 예. 우리나라 인건비는 뭐 대만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확연하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이 지금 국민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네. 인건비는 굉장히 낮단 말이죠. 이 대만하고 우리는요 네. 서로 지금 경쟁 중입니다. 네. 지금 1인당 그 네. 국민 총생산이라고 맞습니다. 해야 됩니까? 네. 그게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래가지고 그게- 처음에 대만이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가서도 야 일본 물가 싸네 이러고 대만 가서 대만 물가 싸네 그 물가 싼 게 근본이 뭐겠습니까? 결국 임금 구조예요. 그렇죠 인건비. 한국과 대만, 일본의 임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물가가 싸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선진국들에 가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임금 구조가 상당히 단기간 내에 이 임금에 대한 뭐 개인으로서는 임금이 올라가서 좋지만 그게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영향 많이 미쳤다. 이건 거의 과학 아닙니까? 지금요 네. 최저 임금을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 1,320원입니까? 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1,32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12,000원 넘어요. 주휴수당을 계산해야죠. 맞습니다. 12,000원이 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들을 고용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수 예.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무슨 300만 원 갖고서도 이거를 안 해주려고 뭐 난리를 피우냐 자본가들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구성이 되고 나면 이후에 임금은 도미노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저는 네. 그 저소득층 빈곤층에 대한 어떤 국가 지원 이걸 그냥 지금같이 그 이제 예컨대 이 기초생활 그 수급제 현행 제도가 좋으냐면 난 늘 반대를 해요. 한번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해주면 심사를 할 때 5년이든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등급별로 해서 보상을 해주라. 그래야 그 집 아들이 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도 그 자격을 박탈을 안 한다. 네. 그래야 그 어느 집이든 본인적 자본을 계속 좀 만들어야 나중에 가게도 네. 열 수가 있고 어떻게 사다리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을 수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주장을 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지금 빈곤층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좌파 정부는 늘 착각을 합니다. 이 기초생활 그 수급 제도 이런 거는 막 그대로 예 괜찮고 최저임금만 왕창 올리고 그리고 이 그 사람들에게 복지제도만 왕창 챙겨 놓으면 그 사람들 수준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은 부자들에게 감사할 필요 없이 돈을 더 받으면 된다. 지금 법인세 얘기 안 할게요. 법인세 얘기는 너무 저도 많이 법인세요. 사실은 103개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우리나라 전체 내는 법인세의 40%입니다. 103개 기업이 내는 거. 우리 그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큰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 이상을 내요. 많을 때는 86%가 됩니다. 그런데 하위 옛날에 50%는 세금을 안 냈는데 지금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한 40%가 돼요. 그래서 국민 개세제를 하자. 1원이라도 못다 세금을 내도록 하자. 이런 주장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정말 고쳐야 될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꾸 부자 보고 세금 더 내라. 그러면 누가 부자 되려고 합니까? 부자 되려고 안 해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오늘 당장 한번 보세요. 그 42만 1,000명이 되고만 이게 이 숫자가 뭔지 모르죠. 오늘 신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20대 이번 달에 그냥 쉬었음 숫자. 내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42만 1,000명.
사상 최대예요. 30대까지 합하면 거의 아마 80만 넘어갈 겁니다. 거의 1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니트 쪽 다 거의 포함되면요. 이 숫자는 엄청납니다. 지금 2030 일자리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기업이 들어가면 20의 일자리, 20의 직원 숫자보다 30, 40, 30이 더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20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청년들 좌절합니다. 진짜 좌절해요. 그런데 2030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 계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임명하는 20대는 적어도 노동 경직성을 좀 줄이겠다. 지금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이니까 임용을 하면 정년 때까지 해고를 못 하니까 그걸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노사 타협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언제까지 앞으로 갈 거냐. 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추락하는 첫 번째 단계가 해외에 나가 있는 좋은 일자리가 리쇼어링 안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노동계획을 안 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민노총 출신을 노동부 장관에 앉혔다. 나는 그래서 이재명 정권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쟁하고 애들